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소개받은 고영경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올해 1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항상 제가 인사할 때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온 고영경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도 조금 지났고요. 다시 좀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유통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은 한국과는 그렇게 또 교류가 많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나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 쌍둥이 빌딩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겠죠. 예, 한국 기업이 이제 한쪽 건물을 지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올해 처음으로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차량 생산이 문제가 생긴 것들이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 칩 생산이 안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가 생산되는지를 거의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세안,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프로덕트들에도 다 이런 공급망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올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리는 절대 없고요. 30분 안에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아시아 센츄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시아의,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소비의 중심, 생산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간다라는 얘기는 맥킨지부터 세계 석학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아시아 중심의 시대에 아세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그 안에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 아세안 중에서 말레이시아를 그나마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모든 나라가 다 중요하죠. 전 세계 모든 시장, 모든 나라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세안 전체 인구가 6억 7천만 명이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2억 7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고작 3,2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진, 해일, 화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들, 이런 생산 기지들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유가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좋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어느 지역이든지 3시간 아니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런 허브, 로지스틱스의 허브, 그다음에 지형적인 유리함, 인구는 작지만 영어가 통한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2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소비력이 있고 생산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진출하기 용이하다는 점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흥 지역을 이야기할 때 중국하고 비교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다른 주변 인근 국가 대비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위기, 기회, 이런 요인들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GDP당 1인당 GDP를 보면 사실 인구 1억인 필리핀하고 비슷하고요. 인구가 훨씬 작은 싱가포르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PPP 그 구매력 대비로 보면 28,590달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우리가 생각하는 베트남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당히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2019년까지의 말레이시아와 2020년의 말레이시아, 올해 또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굉장히 올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겪었어요. 작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으면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많은 무역업자들이 찾아 헤맸던 러버 글러브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굉장히 글러브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글러브의 전 세계 생산량의 65%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그것이 수출을 견인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반도체 때문에 또 수출을 견인했기 때문에 일반 소비 심리는 굉장히 얼어붙었고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수출은 예상보다 잘 됐고 전기전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잘 됐는데, 단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서다 한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그래도 소비 심리가 좀 더 회복되는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는 적어도 0.85%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서베이 조사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부분, 그러니까 수출에서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 시장을 볼 때 뭐 유통과 물류 모든 것이 이제 뭐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아세안 전체가 다 젊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레이시아도 약간의 노령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젊은 층의 인구가 많고 이 인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나이에 진입한 거죠. 젊은 사람들을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력이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있고, 당연히 뭐 중산층이 늘어나는 점도 이미 소득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리테일 비즈니스에서의 변화라는 거는 일단 고객의 변화, 공급자의 변화, 채널의 변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온라인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똑같이 한국처럼 리뷰에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리뷰 보고 야 친환경인지 내추럴인지 이런 거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affluent consumers,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 사이드에서는 당연히 고 디지털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리뷰를 보고 또 인플루언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커머스 이네이블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과거와 같은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 소셜 커머스에 대한 니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니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으로 가더라도 쇼핑몰을 포기하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10년 살았는데요. 예, 더울 때는 쇼핑몰이 최고입니다. 예, 사람이 먹고 마시고 걷고 사람도 만나고 하려면 어디론가는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오프라인 자체가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은 소득과 소비의 간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좀 좋아지는 것, 좀 일서빌리티, 예, 이런 데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닐슨의 소비자 분석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개인 전자장비 뭐 이런 뭐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거 많이 사고요. 옷도 잘 사고 뭐 신발도 좀 사고 뭐 이런 거 차 좋아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그걸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자면 소득과 소비 간극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스 어플루언트한,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이제 15,000에서 35,000불 정도 되는 정도의 소비층이 대도시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페낭, 조호바르, 이뽀 뭐 이런 데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은 편하지만 오프라인은 포기 안 하고요. 자,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검색해서 어디가 싼지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많이 팔리는 리테일 체인들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뭐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로서리든 뭐 하나의 슈퍼마켓을 계속 가면 이제 포인트를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로열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안 사고 한 군데서 다 사고 싶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덜 외출하고 한 번에 가서 많이 사는 경향. 그다음에 그래서 뭐 딜시커, 그다음에 프로모 헌터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모션 있는 제품이 뭐냐. 그러니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았거든요. 집에 갇혀 있으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뭘 찾아보고 뭐가 프로모션이 있고 이런 데 대한 그게 한 번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마켓 같은 KK나 뭐 나인이나 슈퍼마켓 이런 미니마켓에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위생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시장보다는 유통체인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고요. 브랜드 좋아합니다. 프리미엄 제품. 왜? 점점 더 조금 쓰지만 좋은 제품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더 강화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것들을 가격 비교하는 취미가 생겼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미 다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아세안 시장은 전반적으로 중국과 똑같이 유선의 인터넷 시대 없이 무선으로 옮겨가는 모바일 퍼스트고요. 누구나 뭐 한 개 이상의 휴대폰 가지고 있고 뭐 브로드밴드 많이 쓰고 데이터 많이 쓰고 이커머스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커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2015년에 2020년 정도 되면 디지털 이코노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 경제를 진입한 게 다른 나라들보다 빨랐고요. 그다음에 그 뭐 인터넷 속도라든가 로지스틱스라든가 페이먼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싱가포르에 가까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고 그것이 좀 더 가속화된 것은 이제 팬데믹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아서 이커머스 사이즈를 보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데보다 좀 작죠. 왜? 3,200만밖에 안 되지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아세안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끄는 기업들은 당연히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부분이 물류와 유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혁신 드라이버이기도 하고 게임 체인저이기도 한 이 유니콘들이 2021년에만 23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중에 상당수가 물류 사업자예요. 과거에는 이커머스에 돈이 몰리다가 이커머스가 성장하는 만큼 뭐가 따라와야 돼요? 디지털 페이먼트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 디지털 페이먼트 업자들이 이제 유니콘에 등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배송이죠. 물류 사업자, 창고 사업자 이런 쪽에 돈이 몰리기 시작해서 올해 작년에 많이 등장한 유니콘들의 상당수가 로지스틱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이 유니콘들의 장점은 한국은 한국에서 영업하다가 외국을 나가지만 이쪽에서는 한 번 시작하면 바로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드라이버나 뭐 소비자 행태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기업들을 이제 슈퍼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최근에 아세안 슈퍼앱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슈퍼앱인데요. 뭐 그랩, 고투그룹, C, 라인, 잘로, 에어에이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슈퍼앱 전략을 쓰고 있어요. 원래 슈퍼앱이라는 모델은 하나의 엄브렐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슈퍼앱이라고 하고 중국의 이제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그 원형이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뭐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슈퍼앱 전략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이하게 야놀자 같은 건 주말에 슈퍼앱이 되겠다. 오늘의 집은 뭐 인테리어의 슈퍼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슈퍼앱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개, 6개의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슈퍼앱 전략을 쓰고 있고 누구나 매일 쓰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그랩 앱이에요. 그랩 앱을 열면 저기서 차도 부를 수 있고 딜리버리도 하고 퀵서비스도 보내고 돈도 송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이제 그로서리하고 붙기도 하고요. 네, 일반 쇼핑몰하고 이제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그래페이를 사용하면 어떤 베네핏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는 없지만 그로서리나 이제 그랩 마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고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최근에 토코페디아랑 합병하면서 이커머스 사업자를 합병하면서 고투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쇼피라는 가장 큰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를 하는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라인도 똑같이 태국에서 슈퍼앱이고 잘로도 똑같이 베트남에서 슈퍼앱입니다. 그럼 말레이시아에서는 누가 제일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랩이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디지털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도 다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커머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위 이커머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쇼피가 1위입니다. 싱가포르만 지금 큐텐이라는 한국인 사업자가 하시는 거죠. 여기가 잘 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쇼피가 1등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압도적으로 쇼피가 1등입니다. 전에는 라자다가 좀 잘하고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라자다를 인수한 다음에 좀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견지하고 있고요. 토코페디아는 원래 인도네시아의 토종 1등 이커머스였는데 1위 자리를 쇼피한테 내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방문자 수가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 이게 프로모 헌터들의 역할입니다. 쇼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했죠. 쇼피가 잘하는 1등 사업자가 된 이유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하는 행위 자체를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도 붙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행사도 많이 하고 뭐 라이브 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쇼피를 한국에서 셀러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한국관도 따로 만들어주고요. 한국 브랜드관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슈퍼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데가 이제 바디샵인데요. 바디샵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왓츠앱 채팅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당일로 배송했을 수 있고, 예, 이런 아니면 뭐 드라이브 스루 픽업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디지털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행사하면서 바디샵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바디샵 말레이시아가 유난히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업자들 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한 성공 사례를 남긴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코웨이입니다. 코웨이가 이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출을 했는데 코웨이가 말레이시아에서만 8천억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동의 1위의 국민 정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 정수기를 파는데 한류를 막 열심히 해서 팔았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렌탈 시장을 새로 열면서 물은 건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그게 굉장히 먹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코디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현지 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나온 이 코디네이션이라는 광고가 노바디를 개사해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찍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만 수천만 조회수를 금방 만들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브랜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자기네 나라 브랜드 정도로 인식을 하는 상황에 이제 놓였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제 목차를 잠깐 나왔을 때 한류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날의 한류는 드라마와 케이팝, 예, 수많은 한국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틀어주는 날이 있을 정도로 유행을 많이 했어요. 예, 이랬던 드라마가 이제는 신한류가 왔죠. 예, 오징어 게임과 지옥 이런 것들이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11월 21일자 넷플릭스 순위예요. 여기 7개가 한국 드라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는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제는 동남아 공통의 문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신한류가 왔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한류의 뭐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는데 한류와 푸드가 만나서 태어난 게 먹방이고요. 이걸 컨텐츠화한 게 이제 먹방이 이제 점점 퍼지는데 가만히 보시면 한국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라면 먹지 않는 장면이 단 없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라면 뽐뿌가 오는 거죠. 뭔가 이 저녁에 라면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영향들이 나와서 이제 불닭볶음면이 탄생을 했는데 원래 맛으로 승부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컨텐츠화된 거죠. 그 매운맛 챌린지를 하면서 저게 퍼졌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은 한때 인기가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됐고요. 저 라면이 잘 되는 걸 본 로컬 라면 회사 한국의 신세계가 손잡고 만든 게 마미에서 나온 게 대박이라는 라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저것도 나름 대박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현지와 한국 간에 이제 서로 간의 니즈를 맞춰서 공동 생산하는 형태로 예,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전히 한류는 유효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다 말레이시아 사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 옷 입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히트를 치고 있고 웬만한 동남아의 이제 이커머스들은 전부 한류 스타를 한 번씩들 모델로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늘의 집이 싱가포르 온라인 뭐 힙밴드를 인수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저것을 인수했다라는 건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곧이어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시장이 많이 커졌고 소비 수준을 봤을 때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품을 내어낼지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뭐 위험의 요인도 있고 기회의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회의 요인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얘기를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허브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쓰는 탤런트 풀,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직원들을 구하기 되게 쉬운 거죠. 그리고 법과 제도가 굉장히 영국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만 돌려도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언어의 시장에 나갔을 때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를 하는 시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요. 듀얼 소사이어티는 아닌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현지인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살았는데 그냥 중상층 사는 동네에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냐. 주재원을 한 명 보냈을 때 우리가 이런 외국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코스트. 그런 그런 외국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호텔비, 5스타 호텔비도 자카르타보다 호텔비가 낮아요. 쿠알라룸푸르가. 예. 그리고 제도화 수준이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퍼 레벨 소득과 소비가 일어나는 아시안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의 규제가 있는 거죠. 중국이 규제를 하고 뭔가 다치면 다칠수록 돈은
동남아로 몰려들게 됩니다. 많은 공장들이 동남아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중국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려워지자 동남아 스타트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동남아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도 IT 중에 이제 IT 계층들의 소득이 높아지고요. 이들이 소비하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판교 같은 게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는 분화하고 진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높아진 어플루언트, 이런 뭐 IT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예, 이런 어플루언트 컨슈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들이 굉장히 ESG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똑같은 SNS를 합니다. 소셜미디어, 틱톡 똑같이 하고, 인스타그램 똑같이 하고,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 하고 다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ESG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착한 기업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CSR 활동 잘하는 기업 좋아하고, 한 번에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뭐 덥고 외부 활동을 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층들은 뭘 더 많이 하냐면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해요. 내가 구찌를 가서 살 수는 없지만 구찌 마을에, 온라인상에서 구찌 마을을 가보는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종류의 훨씬 더 우리보다 빠르고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이커머스 뭐 다 되고 있거든요. 쇼피에 올리면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갈 수 있죠. 디지털 페이먼트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급자나 사용자 측면에서 또는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더욱 강력해진 한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시장이나 뭐 아세안 시장들을 접근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경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뭐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는 신흥국은 굉장히 드뭅니다. 인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중국과의 비교를 막바로 하는 것은 되게 곤란하고요. 다른 신흥국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 안 좋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 시장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실패를 기억하되 중국에서의 성공의 경험을 그와 같은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똑같이 기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비즈니스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내가 소비재 상품을 파는 것인가, 서비스를 파는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것인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나는 물건만 공급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의 본질에 맞는 시장 조사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브랜드를 달고 가서 모든 상품이 성공했느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10년 살면서 아세안 동네에서 10년 연구를 했지만, 그럼 아세안 전 지역에서 성공한 제품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불닭볶음면 말고 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요. 라인 프렌즈, 카카오 뭐 이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대차가 다 팔렸냐, 삼성 모바일 폰을 다 쓰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류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고 우리가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한류가 만능 치트키는 아니라는 것, 한국이라는 브랜드만 붙여있고 한글만 써있으면 잘 팔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는 있는데 여긴 없지 않을까, 그런 건 세상에 잘 없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보고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세상에 거기엔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이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들도 그런 제품을 항상 찾고 있고요. 유럽 제품 많이 들어와 있고, 일본 제품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제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스타트업, 성공한 슈퍼앱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성공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예, 현지화, 그것보다 더 깊은 현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컬처럴라이제이션 혹은 슈퍼 로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정도로 현지인들에 대한 정보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예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불닭볶음면도 뭐 나중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뭐 라인이 태국에서 잘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대박 라면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로컬라이제이션 잘한 거고, 그랩 같은 경우에 성공도 로컬라이제이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현지화 이상의 현지화, 그리고 퍼스널라이제이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데이터 분석이 하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분석들, 그래서 얼마나 고객의 사이즈에 타겟팅을 잘하고 샤프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의 시장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일으키는 거는, 예를 들면 코웨이 같은 경우는 그런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8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해외 영업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예,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의 국가를 보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인근 지역을 내가 어찌 됐던 두세 개 국가까지는 익스펜션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고, 그러한 전략이 있어야만 스케일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슈퍼 로컬을 만들어내고 글로벌 브랜드면서 슈퍼 로컬을 만들어갈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인 거죠. 감이 아니라 데이터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에 맞는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먹힙니다. 라인이 태국에서 성공할 때, 쇼피가 각국에서 성공할 때 그 마케팅을 담당하는 건 다 현지 젊은 마케터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일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하게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마케팅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먹는 맛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돼서 성공한 것처럼 제품과 브랜드가 뭐든지 지금은 스토리텔링 컨텐츠처럼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재밌는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적어도 뭐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에 훨씬 더 소비자들이 천착하고 자기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보통 이제 제너레이션 G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 김선호 씨,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선호 씨는 이제 사실은 말레이시아보다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우리가 키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BTS의 아미하고 비슷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스캔들이 터졌을 때 거기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지만 뭔가 이런 그 의구심들이 다 해소되면서 역시 내 새끼는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한 신뢰도와 로열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마지막 사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